그래서 제 유튜브는 아이디가 프로페서 데이비드 안으로 서치하시면 유튜브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프로페서 데이비드 안 여기 써놨습니다. 데이비드 안으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한 200개 정도 강의 올라가 있을 텐데요. 이제 주로 제가 학교에서 수업하는 내용을 다 강의를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거기 뭐 양자 컴퓨팅 과목도 있고 그러니까 뭐 딴 거 보셔도 되는데 이번 주에 수업하는 내용들을 가급적이면 올려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내용은 양자과학 기술 및 양자 컴퓨팅의 이해에 대한 부분. 어떻게 보면 사실은 내일 수업할 내용들이 일부 좀 미리 맛보기 식으로 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제 우리가 양자 기술은 기본적으로는 물리 체계가 양자역학에 대한 이해를 아마 담보해서 할 텐데 혹시나 한번 양자역학을 수업을 들어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그럼 현대물리라도 들어보신 분? 한 분? 물리학과 나오셨나요? 아, 네, 물리학과 나왔어요. 그럼 현대물리를 배우신 분도 없어요? 아니면 1학년 때 일반 물리에서 뭐 양자역학이란 말을 들었던 적이 있으신 분도 안 계신 건가요? 두 분. 그럼 일반 물리는 다 들으셨나요? 한번 들어보세요. 일반 물리. 그러면 적어도 이제 그 역학이랑 전자기학은 배웠다는 사실은 기억하시는 거죠. 뭐 내용은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 안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좀 자세하게 할 텐데 오늘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양자역학이 1900년도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태어났어요. 그 전까지의 물리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뉴턴이 17세기에 완성한 역학. 그다음에 사실 전자기학은 한 2000년 동안 사람들이 이렇게 루디멘터리하게 알고 있었는데 그걸 집대성한 사람이 1850년대에 맥스웰이라는 사람과 패러데이, 뭐 허르츠 같은 사람들이 집대성해서 이제 전자기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학문 체계로 세워졌고 이제 그때까지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고전 물리학이라고 하죠. 역학과 전자기학, 그다음에 또 하나는 통계역학이라고 그래서 어떤 굉장히 개체수가 많을 때 평균 통계적으로 어떤 물질의 특성들을 이해하는 그런 내용들을 통계역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세 가지 학문을 가지고 사람들이 19세기 말까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1900년대 들어서 안 맞는다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이해하기 전에 고전 물리학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통섭하는 두 가지 큰 가정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물리적으로 중요한 양들은 항상 연속적인 값을 갖는다. 뭐 에너지, 운동량. 뭐 대표적인 게 우리 야구공을 던지면 공의 속도가 천천히 변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갑자기 시속 100km로 가다가 50km로 딱 떨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경험적으로. 그래서 이를테면 그런 운동량 같은 것들, 뭐 에너지 그런 것들이 연속적인 값을 갖는다라는 것이 하나의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이제 또 하나는 물리적으로 중요한 양들은 입자이거나 파동이다 하는 이원론적인 우주관, 세계관을 우리가 고전 물리학을 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어요. 이원론적인 체계관은 사실은 동양 철학에서도 많이 나오죠. 음양,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음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파동이고 양에 해당하는 것이 입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정이 이제 우리가 고전 물리학을 세우는데 가장 큰 기저가 되고 있었는데 이제 1900년대가 돼서
그 사람들이 분광학이 갑자기 많이 급하게 발달하게 됐어요. 분광학은 뭐냐면은 이 금속을 가열하면은 빛이 막 나오잖아요. 빛이 나오는데 그 빛의 스펙트럼에 대한 것에 이제 우리가 그 파장별로 이제 분석해 보는 거, 에너지 준위를 하는 건데, 이 분광학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은 어떤 그 금속의 성질들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그 물리적 방법이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이 시기에 분광학이 급속하게 발달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19세기 말 20세기 초는 세계사적으로 어떤 시기죠? 제국주의 시대. 그 강대국들이 자기의 어떤 세력권을 확대하려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던 시기였어요, 그죠? 그럼 이 제국주의 열강들한테 자기 세력권을 확대하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는 뭐였죠? 군사력이잖아요. 즉 거함 거포주의로 표현되는 대규모의 전함과 대포를 남들보다 좋은 걸 가지려고 하면 결국은 뭐가 이슈가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좋은 금속을 재련하는 방법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속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분광학이 갑자기 발달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 분광학에서 나온 스펙트럼을 실험적으로 관측을 했는데, 그러면은 그 고전 물리학은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 고전 물리학적인 체계에 의해서 이러한 분광학적 스펙트럼을 맞춰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안 맞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노라는 물리학자들이 그 알려져 있는 역학과 전자기학과 통계역학을 아무리 조합을 해도 이 스펙트럼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스펙트럼이 간단한 실험식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럼 어떤 걸 써야 이 실험식이 나올 것인가를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막스 플랑크라는 독일 사람이 1900년대 딱 해서 그 고전 물리학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얘기는 뭘까 고민하다가, 그러면 고전 물리학을 세우는데 썼던 가정이 틀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그 고전 물리학에서 우리가 전제 조건 두 개는 뭐였죠? 중요한 물리적인 양은 연속적인 값을 갖는다. 그다음에 삼라만상은 입자 아닌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첫 번째, 그러면 물리적인 양이 연속적이지 않을 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막스 플랑크는 그 금속에서 나오는 빛이 어떤 기본적인 양의 정수배가 되는 걸로 표현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가정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능 시험 보신 분 계세요? 학력고사 세대, 본고사 세대. 저는 본고사 세대인데, 그 수능 시험이나 학력고사에서 수학 문제를 풀 때 답을 모르는, 그러니까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많이 해보는 건 뭐죠? 대입해서 0이 나오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막스 플랑크도 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대입해서 0이 되는 답을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그 나오는 빛의 그 에너지가 어떤 기본적인 에너지 값의 정수배를 갖는다 가정을 하면은 어떨까 하고 그래서 자세한 유도 과정은 내일 할 건데, 오늘 결과적으로 봤더니 이렇게 했더니 이 실험식이 나오더라 하는 걸 찾았어요. 그러니까 고전 물리학에서 우리가 모든 중요한 양은 연속이라고 했는데 반드시 그건 아니구나. 그리고 그러면은 이런 기본적인 양을 우리가 퀀텀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퀀텀 메케닉스가 태동하게 된 거예요. 플랑크가 그 어떤 중요한 양의 정수배가 되는 기본적인 유닛을 퀀텀이라고 정의하자고 했더니 이제 이걸 다 설명할 수 있어서 일단 그래서 첫 번째 단추를 채운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나온 것들은 뭐냐면은 재밌는 건데, 이제 빛은 사람들이 파동이라고 생각하죠. 그죠? 그다음에 전자나 무슨 양성자 같은 그러한 그 입자들은 입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 시간이 흘렀어요. 10년 정도 더 흘렀는데 플랑크 시대부터 몇 가지 실험들을 했는데
금속판에다 빛을 쬐어주니까 전자가 튀어나오는 걸 찾았는데 재밌는 거는 전자의 에너지는 빛의 파장에 비례하더라. 근데 전자기하학에 의하면 그 전자파 갖고 있는 에너지는 그 2의 제곱에 비례하거든요. 근데 나오는 전자의 에너지가 2의 제곱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에 비례하더라는 거죠. 전자의 개수는 빛의 세기에 비례했어요. 2 제곱에 비례했어요. 왜냐하면 빛을 쬐어주는데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전자의 개수는 빛의 세기에 비례하고 전자의 에너지는 빛의 파장에 비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빛이 때로는 입자 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빛의 세기에 비례해서 전자의 개수가 비례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 빛도 뭔가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착안해서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논문을 하나 썼어요. 4페이지짜리 논문을. 그래서 광전자 효과에 대한 논문인데 사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유명한 거는 뭐죠? 상대성 이론의 그 체계화시킨 사람은 유명한데 노벨상은 4페이지짜리 논문을 받았어요. 광전자 효과. 뭐냐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자라고 생각을 해왔지만은 때로는 파동이라고 생각했지만 입자처럼 행동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응하는 또 하나의 그 전자를 격자에서 쬐어줬더니 나오는 전자가 회절 현상을 보이는 거예요. 회절 현상은 빛의 특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한 건 드브로이라는 사람인데 그러면 전자도 우리가 때로는 파동처럼 행동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입자 또는 파동이 아니라 입자일 수도 있고 파동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웨이브 파티클 듀얼러티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방정식이 뭘까 하는 걸 고민한 사람이 슈레딩저예요. 그래서 그 슈레딩저 방정식은 이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만족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과에서 양자역학 책 처음 배울 때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슈레딩저 방정식을 쓰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왜 이게 나오나는 사실 대답을 잘 안 해줘요. 사실 왜 나오냐는 거를 처음에 밝힌 사람은 어윈 슈레딩저라고 1926년도 자이시프리의 피직스에 나오는 논문에서 밝혀줬는데 그 얘기를 내일 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슈레딩저 방정식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이러면 오늘 이 슬라이드 준비한 건 39장인데 지금 2장 갖고 있는 거 10분을 얘기했는데 사실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얘기들은 이제 그래서 제가 또 항상 얘기하고 싶은 건 역사는 항상 반복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뉴턴이 역학을 정립한 게 1650년경이고 그로부터 한 100년이 지나가지고 그 제임스 와트에 대해서 아시는 분 뭐한 사람이죠? 1735년에 제임스 와트가 뭘 했어요? 인류의 역사를 바꿨는데 증기기관을 발견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뉴턴이 역학과 미적분을 정립한 다음부터 100년이 지나서 이제 그때까지 알려져 있는 물리학적 지식을 가지고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설계할 수 있었던 거죠. 뭐냐면 역학과 미적분이 해주는 일은 뭐냐면 움직이는 어떤 체계를 설명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툴을 가져준 거잖아요, 인류한테. 그걸 가지고 이제 제임스 와트가 처음으로 증기기관을 만들었어요. 이거 우리가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죠. 1차 산업혁명은 언제 일어났죠? 그 시험에 안 나와요. 예, 안 나와요. 만년 전에 신석기혁명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농업을 발견한 거. 그러니까 그때 그 전까지는 이제 인류는 뭐 채집과 수렵 생활에 거의 의존해서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만년 전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정착하면서 농업을 할 수 있게 돼서 비로소 어떤 사람들이 정착 생활을 하게 되고 정착 생활을 하게 되니까 지식의 축적이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약 10,000년이 걸려서 이제 인류는 그 미적분과 역학을 배우게 된 거죠. 근데 이거 이제 그
정 뭐지? 야사에 의하면, 정사가 아니라 야사에 의하면 이미 2000년 전에 미적분을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에 미적분을 알고 있었고 로마 시대에도 미적분을 알고 있었는데, 그 지식이 훼손된 가장 큰 계기는 뭐냐면 시저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태워버렸어요. 기원전 4년인가 그때.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타면서 이제 그때까지 그 정립돼 있던 대부분의 기록들이 다 사라진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시저가 없었으면, 그다음에 10세기에 있었던 또 커다란 사건들이 있었는데, 10세기에 유럽 전체에서 대규모의 분석행위가 있었죠. 그 캐톨릭 시대 때, 암흑 시대가 중세. 그래서 시저 때부터 한 1000년간에 걸쳐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조직적으로 그때까지 쌓아져 왔던 수학과 과학적 지식을 파괴했어요. 우리 선배들이. 왜 그랬는지는 몰라. 뭘 모릅니까? 사람들이 멍청이야 다루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진시황도 그랬고. 그러니까 거의 서양과 동양을 거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좀 100년 전부터 한 1000년간에 걸쳐서 대규모의 지식에 대한 파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없었다고 하면은 아마 뉴턴 같은 사람이 뭐 서기 한 100년 전쯤에 100년쯤에 미적분과 역학을 체계화시켰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산업혁명이 한 2000년 빨라졌을 수도 있고, 그럼 지금쯤은 우리가 화성에서 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 인류 역사의 기술적 진보가 한 2000년 정도 땡겨질 수 있었다면, 아니면 핵전쟁으로 멸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뭐 기원 후 4세기에 전 세계적인 핵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다 멸망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역사는 어쨌든 우리가 살아남은 사람들의 기록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좀 아쉬운 점은 이러한 게 한 2000년 좀 일찍 일어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사설이 길었는데, 그래서 1700년 50년대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그 기계공학을 기반으로 한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그리고 1800년대 후반에 이제 전자기학이 체계화되고, 그 마이클 패러데이가 어떤 코일에다가 자석을 움직이면 전기가 생긴다는 걸 발견한 다음부터 발전기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이 전기 문명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촛불 켜놓고 수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실 IT라고 하는 기본적인 IT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전자기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물론 거기 반도체 기술도 있지만은, 그래서 사실 IT가 꼽히기 시작한 건 한 1900년 50년대부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 100년 정도 갭이 있어요. 전자기학이 체계화되고 그것이 본격적인 컴퓨터 기술과 IT 기술로 해서 오늘날에까지 이제 어떤 산업혁명, 그걸 뭐 3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른다고 하면 IT 기술에 의한,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의 백그라운드 IT 계실 텐데, 그래서 그건 전자기학으로부터 100년이 지나서 이루어진 건데, 이 역사가 또 반복된다고 하면은 1900년대에 이제 양자역학이 체계화되기 시작했으니까 100년이 지나면 지금이잖아요. 그러면 양자 기술에 기반을 둔 새로운 산업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측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거고, 물론 양자역학이 나온 다음에 양자역학을 응용한 기술들은 파생됐어요. 첫 번째 나온 게 원자폭탄, 그죠? 항상 그 뭔가 물리학의 혁명이 일어나면 첫 번째 응용은 무기부터 시작하니까 원자폭탄, 그다음에 반도체. 그렇지만 아직도 정보 처리하는 방법은 옛날이나 지금이 똑같아요, 그죠? 그냥 0101 십진법, 이진법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근데 양자역학은 사실은 그걸 넘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정보의 단위를 0과 1이 아니라 0벡터와 1벡터라고 하는 벡터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벡터로 표시할 수 있는 정보에 기반을 둔 새로운 산업이 시작될 거예요.
되고 있어요 이미. 양자 컴퓨터, 양자 통신, 양자 센서 등이 단순히 0과 1이 아니라 어떤 벡터에 대해서 배우신 분, 뭐 고등학교 때도 배우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처음에 배운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있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벡터는 행렬이에요. 행렬의 그 컬럼 벡터를 우리가 벡터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벡터를 가장 기본적인 정보의 단위로 쓸 수 있는 거를 우리 양자 이제 정보라고 하고 거기에 기반을 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양자 컴퓨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미 양자 컴퓨터가 세상에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 아까 박 팀장님께서 설명했지만은 현재도 양자 컴퓨터 몇 군데 벤더에서 뭐 IBM, 아이온큐 등등등등이 뭐 수십에서 수백 큐빗 정도의 이제 양자 컴퓨터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은 완벽한 양자 컴퓨터가 아니고 굉장히 노이즈가 많아요. 그래서 노이즈를 우리가 안고 사는 법을 좀 배워야 돼요. 앞으로 한동안은. 그래서 폴트 톨러런트 퀀텀 컴퓨팅 언젠가 나올 텐데 그때까지는 지금 갖고 있는 기술에서 우리가 뭔가 최대한 해보자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 수업에서 배울 내용이고 그래서 큐빗과 클래식한 빗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고전적인 빗은 0하고 1이죠, 그죠? 0과 2를 더하면 또 0과 1이죠. 우리가 그 불란대수라고 이진법 연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0하고 0을 더하면 0, 0하고 2를 더하면 1, 1하고 0을 더하면 1, 1하고 2를 더하면 0. 이거 뭐냐면 불란대수는 뭐냐면 수를 더한 다음에 나머지 2로 나눈 나머지를 갖고 답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0과 1의 조합은 0과 1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제 퀀텀 빗은 뭐냐면 이런 0 벡터와 1 벡터가 있어가지고 0과 1의 조합은 새로운 벡터가 되는 거예요. 0과 1이 아니라 0의 성질과 1의 성질을 다 갖고 있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놀랍게도 빠른 정보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양자 기술에 대해서 그 어플리케이션 에리어는 크게 우리가 양자 센서라는 걸 우리가 센싱이 있어요. 그다음에 양자 통신, 그다음에 양자 컴퓨팅. 그래서 사실 양자 센싱과 양자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다른 강의가 있고 저희는 여기에 포커스를 둘 겁니다. 양자 센싱은 가장 큰 응용 중에 하나는 그 포톤이라고 하는 것에 인탱글먼트를 이용하는 건데 스텔스기를 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스텔스기 가장 큰 장점은 레이더에 안 걸리는 건데 이제 퀀텀 인탱글된 포톤 소스를 이용하면은 그 코릴레이션 잘 이용하면 이렇게 스텔스기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이런 기술. 그다음에 인공 원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그 라이다라고 그래서 중력을 센싱하는 거. 그다음에 인공 원자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자기장이나 아니면 뭐 중력 센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앞에 그리고 네이처에 나온 논문에서 이제 찾을 한 거고요. 양자 통신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뭐 앨리스랑 바비 통신을 하는데 중간에서 해킹을 하면은 앨리스와 바비 바로 알 수 있다고 하는 기본적인 원리에서 기록된 건데 이제 여기에 의하면 뭐 위성 중국에서 한 거예요. 마이서스 위성을 통해서 1200km 떨어진 사이에 두 점 사이에서 우리가 그 시큐어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할 수 있었다는 거. 교수님 저번에 그 서울 퀀텀 뭐 발표 네. 자리에서 김상욱 교수님인가 예. 그분이 원격 양자 인탱글먼트는 안 되는 거다 그런 의견을 발표를 하셨는데 네. 들으셨습니까 혹시? 예, 틀리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리모트 인탱글먼트는 물리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물론 그걸 구현하는 거는 기술적으로 당장 되느냐, 뭐 몇십 년 뒤에 되느냐 하는 건 있지만은 이미 거기에 대한 건 1935년에 아인슈타인이 그 제시 어떤 그 아인슈타인 로젠 무슨 브릿지 문제로 풀었기 때문에 인탱글먼트는 퀀텀 메카닉스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건데 이건 본인 자유죠. 뭐,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뭐 그다음에 또 많은 물리학자들이 생각하는 의견은 인텐글먼트는 양자역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게 기술적으로 구현하느냐 안 하는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닐까요? 좀 충격이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의견인데 공간적인 인텐글먼트잖아요. 네, 시간적인 인텐글먼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가능하죠. 가능하시다. 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인텐글할 수 있다. 미래는 안 되고 과거는. 그래서 제가 2013년도에 피지컬 리뷰에 발표한 논문이 있는데 그 현재와 과거 사이에는 인텐글을 시킬 수가 있는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 시그널이 웜홀을 통해야 돼요. 웜홀이나 화이트홀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블랙홀은 한 몇 년 전까지는 이제 스티븐 호킹이 제시한 가상적인 수학적인 해였잖아요. 근데 이제 블랙홀이 실제로 관측이 됐어요. 2018년인가. 근데 이제 블랙홀에서 거기에 반대되는 개념이 웜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그널을 웜홀을 통해서 보낼 수 있으면은 그 타임 라이크 인텐글먼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데이빗 노이츠가 처음에 이 논문을 썼고 저도 우리가 쓴 논문도 2013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돼요. 가능한데 구현할 수 있느냐는 이제 뭐 another big question인데 한 200년 뒤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양자역학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단언하는 거는 좀 현명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될 수도 있다, 가능하다라고 표현을 잘 쓰는데 단정 짓는 거는 좀 약간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문도 이제 뭐 네이처에 나왔고요. 이제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양자 컴퓨팅은 지금 한 대여섯 개 정도의 기술들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게 초전도죠. 초전도, 이온 트랩, 그다음에 중성 원자,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광 기반의 제너두처럼 포톤 기반의 이제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한 대여섯 가지 기술이 현재 경쟁을 하고 있고 또 몇 가지 기술이 더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10년 뒤에 어느 기술이 도미넌트 한다고 하는 거는 지금 얘기하기에는 좀 단정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현재는 이제 많이 쓰고 있는 주로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서 서비스하는 거는 초전도 기술과 이제 아이온 트랩 기반의 기술이 있고 중성 원자도 하죠. 네. 그래서 중성 원자, 큐에라라는 회사. 큐에라도 있고 파스칼도 있고 파스칼. 큐에라도 그 브래킷에 있나요? 네. 그래서 그 중성 원자 아마 아이온 트랩 그다음에 그 초전도 기반의 이제 양자 컴퓨터들이 현재 나와 있고 실제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컴퓨터 공학 하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그럼 양자 컴퓨터가 이제 좀 대세가 되면 내가 직장을 잃는 게 아닌가 걱정하시는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양자 컴퓨터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양자 컴퓨터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미래 기술은 그 HPC라고 불리는 그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하고 양자 컴퓨터 하이브리드가 돼서 서로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아마 컴퓨팅이 대세가 될 겁니다. 제 발표 자료는 구글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구글 다기. 그래도 들어가면 복습해야 되니까. 유튜브 보시면 돼요. 그러시라고 유튜브 올려놓는 건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 NISQ라고 불리는 노이즈 인터미디에이트 스케일 퀀텀 거기서 양자 컴퓨터는
잡음이 되게 많은 컴퓨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잡음과 같이 이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원하는 양자 컴퓨터의 답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나와요. 여러 가지 오류 때문에 막 이것저것 섞여서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오류 완화 에러 미티게이션이라는 기술을 써서 도미넌트한 답을 찾는 기술을 현재 우리가 갖고 있어요.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논문도 썼고 기술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뭐 아이언큐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직접 해주고, IBM 같은 경우는 키스켓에서 옵션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에러 미티게이션 쓰면은 우리가 답을 어느 정도 스테이블하게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IBM에서 발표한 거는 에러 미티게이션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젠가는 이제 컴퓨테이션 리소스인데, 그 폴트 톨러런트 컴퓨터랑 크로스오버가 일어날 거고, 그다음에 에러 미티게이션 기반의 양자 컴퓨터와도 크로스오버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가 언제가 될 거냐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10년이 될 거다, 20년이 될 거다 보고 있는데, 아무튼 어느 시점에서는 폴트 톨러런트 컴퓨팅이 되면은 에러 코렉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릴라이블한 답을 얻을 수 있고, 지금 클래시컬 컴퓨터도 에러 코렉션을 해요. ECC라고 불리는 에러 코렉션을 하고 있는데, 이제 클래시컬 컴퓨터 같은 경우는 에러 바운드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 에러 코렉션하는 에포트가 좀 작긴 하지만은 그 어느 시점에선가 이제 그 크로스오버가 일어날 거라는 건 예측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양자 기술이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시쳇 말로 뭐니 해도 머니죠. 그래서 맥킨지에서 예측한 양자 기술의 시장 규모는 대략 한 2030년, 3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테라 달러, 1테라? 1조 달러에서 2조 달러. 대략 한 양자 기술에 기반을 둔 시장 규모가 앞으로 10년 뒤 예측하기엔 1000조에서 2000조가 될 거다. 그 대부분은 양자 컴퓨터가 시장을 차지할 거예요. 그다음에 양자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양자 센서가 뒤를 잇고 있어서 한 80% 이상의 시장은 양자 컴퓨터가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현명하신 선택을 하신 거예요. 양자 기술 중에서도 앞으로 시장이 제일 큰 걸로 생각되는 수업을 듣고 계시니까. 이러한 지표 중에 하나는 이제 스타트업이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 양자 컴퓨팅 스타트업이 약 250개 정도가 생겼어요. 투자 금액은 6.7 빌리언이니까 얼마죠? 한 7천억 원? 아니야. 1조, 거의 1조 정도 되겠다. 그죠? 9천억 원 정도의 투자가 이제 이루어졌어요, 미국에서. 우리나라가 작년에 양자 기술에 쓴 돈이 한 1,000억 되거든요. 정부에서 투자한 R&D가. 거기에 9배가 되는 돈을 스타트업에 투자했다는 거죠. 다른 나라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이 기술이 얼마나 머추어하게 될 거냐 하는 거에 대한 하나의 예비 지표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놀라운 거죠. 이게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투자 상황이 굉장히 위축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 1조 가까운 돈이 양자 스타트업에 들어갔다. 양자 컴퓨팅 스타트업에 들어갔다. 커뮤니케이션은 좀 작아요. 한 100개 정도가 되고 1,000억 원 정도. 센서는 그것도 절반. 그래서 이거를 좀 안 보이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안 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고전 물리학과 양자 물리학을 구별하는 가장 큰
이 한 장 지표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날 이벤트를 A, B, C라고 하고 측정했을 때 결과를 스몰 a, 스몰 b라고 C라고 하면은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배우신 분, 그래도 확률은 다 배우셨죠? 수학의 정석에도 나오니까 수학의 정석에 잘 나오는 문제가 저런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모자를 쓰고 있고 앞에 누가 쓰고 있고 사람이 30명인데 내가 쓴 모자의 색깔을 발견할 확률은 뭐 그런 문제 있잖아요. 그게 조건부 확률인데 그래서 A라는 이벤트가 있었을 때 아웃풋이 A였을 때 아웃풋이 C가 될 확률을 조건부 확률이라고 해요. 그럼 고전 물리학은 어떻게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냐면은 A가 있었을 때 C가 될 확률은 뭐냐면은 중간 단계를 하나 세울 수가 있어요. A가 될 때 B가 될 확률, 그다음에 B가 됐을 때 C가 될 확률이 있으면은 두 개를 곱해서 모든 가능한 B에 대해서 더해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확률의 방법인데 이게 고전적인 물리학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양자 물리학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간섭과 해질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어떤 A에서 B가 될 어떤 양 푸사의 BA가 있고 그 다음에 푸사의 BC가 있는데 이걸 더한 다음에 절대값의 제곱을 하면은 조건부 확률이 나온다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래서 양자역학에서는 이걸 probability amplitude라고 해요. 그래서 probability amplitude를 제곱하면은 확률이 되는. 고등학교 때 아마 행렬 배우셨죠? 그래서 2x1 행렬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양자 정보랑 고전적인 정보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0 대신에 1, 0으로 표시되는 거를 0벡터라고 부르자. 1 대신에 0, 1로 표시되는 걸 1벡터라고 부르자. 그래서 이 0벡터와 1벡터를 정보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부르자. 쓰자 하는 것이 양자 정보 과학 또는 양자 정보 기술의 가장 큰 기저 기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캣 벡터라고 불러요. 캣 벡터는 컬럼 벡터예요. 그래서 캣 벡터 0과 캣 벡터 2를 가지고 정보의 기본적인 단위라고 쓰자. 그러면 재밌는 게 0과 2를 조합하면 새로운 벡터가 되잖아요. 그죠? 새로운 벡터도 그 새로운 정보의 단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양자 정보에서 이걸 큐빗이라고 부를 텐데 큐빗은 일반적으로 0벡터와 1벡터의 특성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큐빗 두 개를 붙여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0011처럼 두 개의 큐빗, 2큐빗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0001, 1011의 네 가지의 서로 다른 정보가 다 들어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확정하면 만약에 32개의 큐빗이 있으면 2의 32승계의 서로 다른 정보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선형 대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선형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 무슨 얘기냐면은 2의 32승의 정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2의 32승계의 연산을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비해서 고전적인 컴퓨터는 만약에 인풋이 2의 32승이 있으면 하나씩 처리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뭐 이게 그 패러렐 컴퓨터 병렬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결국은 한 번에 하나씩 처리하는 건 변하지 않죠. 그러면 이게 양자 컴퓨터와 고전 컴퓨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어떤 정보 인풋이 2의 32승계가 있으면 양자 컴퓨터는 2의 32승의 연산을 한 번에 하는 거고 고전 컴퓨터는 2의 32승을 하나씩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만약에 라프하게 한 번 연산에 1초 걸린다고 하면은 2의 32승이면 대략 40억.
그러니까 40억 초가 걸리는 거죠. 40억 초 걸리는 계산을 양자 컴퓨터가 있으면 1초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0억 초는 얼마나 되죠, 대략? 이게 암산을 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1시간이 3,600초니까 1시간 4,000초라고 해봅시다. 그럼 40억이면 공이 9개 들어가죠. 10의 9승이니까 4 곱하기 10의 9승을 4,000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10의 3승이니까 10의 6승이니까 100만 시간인 거예요. 100만 시간. 하루는 24시간이지만 암산하기 위해서 하루를 100시간이라고 생각해보죠. 100만 시간이면 며칠이에요? 만일. 1년은 365일인데 아까 하루를 많이 썼잖아요. 1년을 100일이라고 하죠. 그럼 만일이면 몇 년이죠? 대략 100년. 그러니까 40억 초면 약 100년 걸리는 시간 계산을 이상적인 양자 컴퓨터에 있으면 1초에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할 건데 배고프실 것 같아서 어차피 내일 수업을 또 할 거니까 뒤에 한 20장 남은 거는 잠깐 이거 하기 전에 기본적인 선형대수를 다 까먹으셨을 거 생각해서 좀 썼는데 어차피 내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생략하고 이 슬라이드 하나만 하고 양자 컴퓨터를 끝내요.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양자 컴퓨터를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까 이거 팩트라고 생각하셔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블랙박스가 있는데 뭐냐면 x가 들어가서 fx를 계산하는 블랙박스예요. 뭐 계산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유니터리 연산이라고 하는 선형대수 연산을 할 건데 어떤 거냐면 x와 y의 텐서 곱으로 표시되는 인풋이 있으면은 x는 놔두고 y와 fx와의 덧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익스클루시브 원은 더해서 나머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y를 0 빼기 1이라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은 이 블랙박스를 거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0 빼기 1인데 x는 안 변하잖아요. 이 약속에 의해서 x는 그대로 놔두고 y만 y와 fx의 익스클루시브 5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0 빼기 1은 어떻게 되겠어요? 0 더하기 fx와 0 더하기 1 더하기 fx가 되는데 이 계산을 해보면 fx가 1이면 어떻게 되죠? 0 더하기 1이면 1, 그죠? 맞나? fx가 0이면 0 더하기 0은 0이죠, 그죠? 1 더하기 0도 1, 그러니까 0 빼기 1인데 fx가 1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0 더하기 1은 1 더하기 1은 0이 되니까 1 빼기 0이 되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보면 이거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의 fx승의 0 빼기 1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복습을 하면은 내일 자세하게 할 거예요. 지금은 따라만 이런 게 있다는 것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0하고 x하고 0 빼기 1을 해줬어요. 인풋이 이렇대. 그러면 결과는 마이너스 1의 fx승의 0 빼기 1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x가 0 더하기 1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 블랙박스를 통과하고 나면은 앞에 거는 마이너스 1의 f0승, 뒤에 거는 마이너스 1의 f1승이 돼서 어떻게 돼요? f의 0의 값과 f의 1의 값이 한 번에 계산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계산기 한 번 돌렸는데 f0 값과 f1 값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번 돌렸는데 두 개의 답이 다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 일반화시키면 이게 선형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가 0이라고 가정하면은 x가 있으면 fx 값이 한 번에 다 나와요. 그래서 아까 2에 32승계가 있으면 2 to the n개의 답이 한 번에 나온다. 이거는 중첩이고 이거는 인탱글먼트예요. 그것도 내일 할 건데 그러니까 중첩과 인탱글먼트가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는 그 익스포넨셜 스피드업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양자 컴퓨팅의 가장 기본적인
그 특성입니다. 그 뒤에 슬라이드는 또 뭐가 있긴 한데 어디 봅시다. 뭐가 있나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점심을 드시면 어떨까요? 뭐 왜 양장부터 해야 되는지